LAFC 리그컵 경기 중반 갑자기 전광판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 손흥민의 모습이었죠. 순식간에 터져나온 환호성과 기립박수가 BMO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고 22,000 관중은 열광했습니다. 이적료 2,700만 달러, 미국 프로축구 역사상 최고액이죠. 그런 순간에 75세의 한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50년 전 맨손으로 이 땅에 심은 씨앗이 전 세계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구나. 한 명의 한국인 등장으로 미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FC 리그컵 경기가 한창이던 그날 밤 BMO 스타디움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기 중반 갑자기 전광판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이었죠. 순식간에 터져나온 환호성과 기립박수가 22,000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고 LAFC 서포터들은 쏘니? 쏜? 쏜?를 외치며 열광했어요. 해설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이것은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레전드가 로스앤젤레스에 왔어요. 경기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의 등장만으로도 BMO 스타디움이 들끓었거든요. 그 순간을 목격한 한 팬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손흥민이 우리 경기장에 있다니 마치 꿈 같았습니다. 또 다른 팬은 드디어 진짜 월드클래스 선수가 MLS로 왔네요. 메시에 이은 또 다른 전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사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안 킨슬러예요.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올해로 35이 되었죠. 현재는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스포츠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스포츠 현장을 취재하고 때로는 글을 통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제 일이에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여정이었거든요. 이 모든 일은 며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8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 쿠팡 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이었어요. 손흥민이 깜짝 발표를 했죠.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환상적인 기억을 쌓았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내며 173골, 101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올해 마침내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이룬 레전드가 새로운 도전을 선언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즉시 이 이야기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저에게 세상은 단순했죠.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독일의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축구에 푹 빠져 있었어요. 마당이든 골목이든 운동장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디서든 친구들과 공을 차며 하루를 보내곤 했죠. 우리 동네 작은 클럽에도 등록해서 매주 훈련을 받았어요. 당시 코치님은 저에게 꽤 많은 기대를 걸고 계셨고 저도 스스로가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제 가족은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지역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시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청소일을 다니셨죠. 아이 셋을 키우기엔 늘 빠듯했고 저의 축구 꿈은 점점 부담이 되어갔습니다. 축구를 한다는 건 단순히 공을 차는 게 아니었어요. 좋은 축구화, 운동복, 훈련비, 멀리 있는 경기를 위한 교통비까지 어느 것 하나 싸지 않았죠. 12살 무렵 저는 아버지와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부엌에 앉아있던 저를 아버지가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줄리안, 너에게 재능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 축구는 재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운도 따라야 하고 많은 뒷받침이 필요하지. 우리 집 형편으로는 그걸 다 감당하긴 어려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그려왔던 모든 꿈들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거든요. 축구 국가대표가 되어 독일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달리는 상상을 수없이 했는데 이제 그 꿈은 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거기서 무너지고만 싶지 않았어요.
축구를 직접 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축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꿈을 찾기 시작했어요. 학업에 집중했고 특히 언어와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진지하게 글을 써보겠다는 생각은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독일어뿐 아니라 영어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영어 독해 숙제를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끝내고 기사나 에세이를 번역해보는 걸 즐겼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는 방과 후에 도서관에 틀어박혀 전 세계 스포츠 기사들을 찾아 읽고 직접 따라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저널리즘이라는 분야에 눈을 뜨게 되었고 제가 축구를 뛰지는 못해도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아픔과 좌절이 제게 또 다른 길을 보여준 셈이죠. 물론 종종 만약 그때 축구를 계속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 역시 너무나 값지고 행복한 일이에요. 매일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을 인터뷰하고 경기장의 생생한 열기를 기사로 옮기며 어린 시절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축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꿈을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과거의 저 자신을 사랑하고 있죠. 이런 제 강단과 포부,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분명 쉽지 않은 길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제 안에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뒤 저는 주저없이 저널리즘을 전공했어요. 주변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길을 가라고 조언하기도 했지만 저는 스포츠 기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꿈을 품고 있었죠. 내가 직접 그라운드에서 공을 차지는 못해도 펜으로 축구를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게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내내 저는 이론 공부보다 현장을 더 갈망했어요. 그래서 방학이면 지역 신문사나 스포츠 웹사이트에 인턴 지원서를 썼고 운 좋게도 제 고향 근처에서 발행되는 지역 신문사에서 인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단으로 시작했죠. 프로 경기는커녕 유소년 리그나 동네 리그 경기장을 쫓아다니며 선수 명단을 확인하고 경기 결과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손발이 저릴 정도로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참 벅찼죠. 저만의 방식으로 축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작은 기사 하나하나를 써내려가며 저는 기자로서의 감각과 책임감을 배워갔습니다. 관중 50명 안 되는 경기장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의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는 일조차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글을 보고 부모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글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감할 수 있었죠. 20대 후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또 한 번의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의 이주였어요. 독일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도 늘 느꼈던 건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이었죠. 유럽 내 축구 저널리즘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신참이 뚫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벽이 높았거든요. 반면 미국은 아직 축구에 있어서 성장 중인 시장이었고 그만큼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축구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도 저를 매료시켰고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문화적 차이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독일에서는 축구라는 단어 하나로 사람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축구가 농구나 야구, 미식축구만큼 중심에 있는 스포츠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프리랜서로 시작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메일을 보내고 기사 아이디어를 정리해 제안서를 작성하고 거절당해도 또 다시 보냈죠. 그렇게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기사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미국과 독일의 축구 문화 차이에 대한 글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축구가 말 그대로 종교 같은 존재입니다. 경기 당일이면 도시 전체가 멈추고 팬들은 경기를 위해 인생을 계획하죠. 반면 미국은 축구가 아직 성장 중인 스포츠로 분류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선 스포츠이기도 해요. 이런 문화적 간극을 제 시선으로 풀어내자 독자들은 흥미를 느꼈고 그게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의 특성도 한몫했어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뒤섞인 이 도시에서는 독일 출신의 축구 저널리스트라는 제 정체성이 오히려 차별점이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기사가 처음으로 미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 메인 페이지에 걸렸을 때 혼자 조용히 집에서 맥주 한 캔을 따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알아봐 준다는 사실. 그날 제 이름이 처음으로 미국 주요 스포츠 매체의 메인 페이지에 실렸던 그 순간 저는 온몸으로 그 진실을 느꼈죠.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써내려온 기사들, 수없이 보냈던 이메일들, 번번이 돌아온 거절과 외면, 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집에서 캔맥주를 열고 화면 속 제 기사를 바라보며 웃고 또 울었어요. 남몰래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그 순간 터져나왔죠. 지금 돌아보면 어릴 적 겪었던 좌절과 현실의 벽이 오히려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된다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저는 결국 제가 가장 사랑하는 축구의 중심에 다른 방식으로 설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전 세계 축구계의 흐름을 취재하고 분석하며 그 이야기를 수백만 독자들에게 전하는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에서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그때 축구를 계속할 수 있었더라면 저는 지금처럼 넓은 시야로 축구를 바라보진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공을 차는 선수가 아니라 축구를 읽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곳곳의 그라운드를 누비며 경기를 취재하고 선수와 감독, 팬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일이 제게는 또 하나의 축구 인생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이에요.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축구는 농구나 야구, 미식 축구에 비해 비주류 스포츠로 분류되곤 했거든요. 축구장이 텅 빈 경기도 많았고 언론의 관심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그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메이저리그 사커의 성장, 유럽 스타 선수들의 잇따른 이적, 그리고 무엇보다 팬층의 확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활약도 미국 내 축구 관심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미국에서 축구는 이제 세계와 연결되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죠. 저는 그런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경기들, 기자회견장의 열기, 팬들의 열광,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이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을 달리는 모습 속에서 저는 매번 새로운 희망을 봐요. 축구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글을 씁니다. 과거에 저처럼 꿈을 접어야 했던 누군가에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 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축구가 제게 준 두 번째 기회, 그 기회를 저는 끝까지 붙잡고 싶어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전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꿈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은 분명했거든요. 그런 제게 손흥민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8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관중이 모여 손흥민의 마지막 토트넘 경기를 지켜봤죠. 비가 내렸지만 팬들은 비와도 손흥민은 봐야지라며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손흥민은 선발 출전해서 후반전에 교체됐습니다. 그라운드를 떠나며 토트넘 동료들과 하나씩 포옹했고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벤치에 앉은 손흥민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 보였죠. 10년간의 토트넘 생활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경기 후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이룰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던 그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손흥민의 이적 발표 이후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어요. 영국의 풋볼 런던은 토트넘 주장이 LAFC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고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이 서울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이것은 감동적인 작별식이었다고 전했죠.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드디어 8월 4일 그 유명한 희열위 고를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LAFC 이적 확정, 모든 당사자 간 구두 합의 완료? 이적료는 1,500만 유로에서 2,700만 달러까지 다양하게 보도됐지만 확실한 건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라는 점이었어요.
손흥민의 연봉도 2천만 달러로 리그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을 거라고 했죠. BBC는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토트넘에 온 지 10년 만에 새로운 무대로 나아간다고 헌사를 보냈어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도 기록 충성심 그리고 유럽 무대의 영광이라며 손흥민을 기렸습니다. 8월 5일 손흥민이 인천국제공항에서 LA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250여 명의 팬들이 공항에 모여 그를 배웅했죠. 손흥민은 팬들과 일일이 사인을 해준 뒤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좋은 정보를 드렸다며 미소를 지었던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LA에 도착한 손흥민은 바로 BMO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LAFC의 리그스컵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가 목격한 그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경기 도중 전광판에 손흥민이 나타나자 22,000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고 경기장은 완전히 들썩였어요. 손흥민의 LA 도착 소식에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이 들썩였어요. 코리아타운에 사는 32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한국 라디오 방송국이었어요. KBBS 라디오에서는 손흥민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죠. 진행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로스앤젤레스로 왔어요. 방송국 관계자와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 디렉터인 박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 선수 소식이 나온 후로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청취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식당을 찾았어요. 윌셔대로에 있는 한 갈비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죠. 김태호 사장님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로 온다니 정말 꿈 같아요.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장사하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백인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죠. 저는 80세인데 손흥민 때문에 처음으로 축구를 보게 됐어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그 선수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겸손한지 알 수 있었어요. 진정한 스포츠맨이죠. 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남미계 젊은 여성도 대화에 참여했어요. 마리아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24세 대학생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정말 멋져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겸손하죠. 골을 넣고도 과시하지 않고 항상 동료들을 챙기잖아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거든요. 전 손흥민 선수 덕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어서 저는 한국문화센터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손흥민 선수 응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센터장인 이정호 씨는 이렇게 설명했죠. 손흥민 선수의 첫 경기가 있는 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함께 응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는 한 한국인 어르신과의 대화였어요. 75세인 최원식 할아버지는 1970년대에 미국에 오신 1세대 이민자셨죠. 젊은 시절 한국이 가난했을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손흥민 같은 선수들 덕분에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참 뿌듯하다 못해 눈물겨운 순간이 아닐 수 없네요. 우리 세대는 한국을 알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젊은 선수들이 우리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죠. 이보다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취재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종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죠. 특히 최원식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 분이 더 소개해 주셨죠. 72세로 1960년대에 미국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라면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던 시절에 미국에 왔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랐죠. 가끔 일본 사람이냐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손흥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축구를 했었거든요. 물론 프로는 아니고 대학교 때 선수였죠. 그 시절에는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거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1970년대 한국 축구는 정말 수준이 낮았죠.
월드컵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유럽 최고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정말 격세지감이죠, 뭐. 우리 세대는 한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생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족들 뒷바라지했죠. 그때는 언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계속하셨어요. 손흥민을 보면 우리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지금의 한국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성도 훌륭하고 예의도 바르죠.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를 보면 정말 겸손해요. 골을 넣고도 과시하지 않고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죠. 한 할머니도 대화에 참여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78세로 1960년대 말에 간호사로 미국에 오신 분이었죠. 그때는 한국 여자가 혼자 미국에 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차별도 심했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받는 대우를 보면 격세지감이 들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가 왔죠.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분들에게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자신들의 희생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증거 같은 거였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1세대가 이 땅에 뿌린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의 LA 도착과 함께 LAFC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BMO 스타디움을 찾아 클럽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홍보팀장인 제시카 로드리게스와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합류 소식 이후 클럽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묻죠.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시즌 티켓 문의 전화가 평소에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특히 아시아계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온라인 스토어에서 손흥민 유니폼 예약 주문이 벌써 수천 건 들어왔어요. 클럽의 공식 소셜미디어 반응도 확인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하루 만에 수십만 명 늘어났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여러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가 가장 많았죠. 소니 최고, LAFC, 파이팅. 드디어 진짜 스타가 왔네요. 이런 댓글들이 끝없이 달리고 있었어요. 이적료 정보도 정말 놀라웠어요. MLS 역대 최고 이적료는 지금까지 수백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를 훨씬 뛰어넘는 2,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연봉도 리그 최고 수준인 연간 2천만 달러로 메시에 이은 MLS 최고 대우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클럽의 마케팅 전략도 완전히 바뀌었죠. 손흥민 선수 영입을 계기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글로벌 팬베이스는 정말 엄청나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800만 명이 넘거든요. 이는 우리 클럽에게 엄청난 마케팅 자산이죠. 마케팅 디렉터인 마이클 천이 설명해줬어요. LAFC는 손흥민을 위한 특별한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등번호 7번을 준비했죠. 토트넘에서 착용했던 번호와 같았습니다. 팬들이 친숙해할 수 있도록 같은 번호로 정했다고 했어요. 클럽은 또한 경기장 시설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시아 팬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했죠. 흥미롭게도 LAFC에는 이미 손흥민과 인연이 있는 선수가 있었어요. 바로 골키퍼 위고 요리스죠.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였고 손흥민이 주장이 되기 전 토트넘의 주장이었던 선수거든요. 요리스는 손흥민의 합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다시 한 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그는 정말 훌륭한 선수이자 리더예요. 저 역시 독일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였어요. 물론 할아버지들만큼 힘든 시기는 아니었지만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야 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파고들수록 제 자신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축구를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야 했던 절망감까지 모든 게 생생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달랐어요.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정상에 올랐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서 독일 그리고 영국까지 진출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됐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독일로 떠날 때 그의 나이는 겨우 16세였죠.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나라에서 축구를 해야 했던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말이죠. 함부르크에서 시작해서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까지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초기에는 인종차별도 경험해야 했고 실력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팀에 기여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아시아 축구의 상징이 되었죠. 독일과 한국의 축구 환경을 비교해보면 정말 달라요. 독일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클럽들의 인프라도 훌륭하고 리그의 수준도 높죠.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건 개인의 노력과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토트넘에서의 10년 동안 손흥민이 이룬 성과들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454경기 출전, 173골, 101어시스트, 그리고 올해 마침내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이뤘죠. BBC가 말했듯이 마치 록스타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토트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이 기록 충성심, 그리고 유럽 무대의 영광이라고 헌사를 보낸 것도 그의 공헌을 인정한 거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손흥민처럼 끝까지 꿈을 추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의 제 인생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성실성과 끈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만난 최할아버지부터 젊은 대학생들까지 모두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이런 정신이 손흥민을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6일 LAFC 구단이 공식 발표를 예고했어요. 한국 시간 내일 7일 오전 6시 홈구장에서 중대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며 손흥민의 공식 입단 발표를 예고했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이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먼저 MLS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로 리그 전체의 관심도가 급상승했어요.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에 이어 또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가 합류하면서 MLS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섰죠. LAFC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았어요. 클럽의 마케팅 가치가 급상승했고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죠.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장 관중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어요. 손흥민의 첫 경기 티켓은 이미 매진될 것이 확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건 문화적 파급 효과였어요.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았죠. 이미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와 연봉은 MLS 기준으로는 엄청난 투자죠. 하지만 마케팅 가치와 티켓 수입, 스폰서십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투자라고 판단됐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인 어르신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분들에게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높여준 문화 대사 같은 존재였죠. 이런 자부심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완성하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이적을 취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 어린 시절 꿈이었던 축구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비록 선수로는 뛸 수 없었지만 기자로서 축구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죠. 독일에서 미국으로 온 제 경험과 손흥민의 여정을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많았어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야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제가 하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독일로 가서 프로 선수가 됐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어요. 그의 성공은 노력과 재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결과였죠. 한국과 독일의 축구 문화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독일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축구 강국이죠.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미국 사회의 다양성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커뮤니티부터 다양한 인종의 축구 팬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스포츠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MLS의 미래도 밝아 보였어요. 손흥민 같은 스타들의 합류로 리그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축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죠.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성공 사례가 후배들에게는 큰 자극과 동기가 될 거예요. 한국 축구의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를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스포츠가 가진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죠. 독일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축구 문화를 모두 경험한 저만의 독특한 시각을 앞으로 더 많은 기사에 담고 싶어요. 각 나라의 장점들을 배우고 비교하면서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저널리즘을 추구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제 기자 생활이 미국에서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만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어요. 어린 시절 포기했던 축구에 대한 꿈이 다른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선수로는 뛸 수 없었지만 기자로서 축구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여줄 플레이와 리더십, 그리고 한국 축구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모든 순간들을 저는 계속 기록할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미국 생활을 취재할 거예요. 그의 첫 골, 첫 우승,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들을 기록하고 싶거든요. 동시에 미국 축구계와 한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손흥민 그 이름 하나로 정말 도시가 흔들렸어요.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이제 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 여정을 계속 지켜보며 기록할 예정이에요. 한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을 모두 경험한 저에게 이번 취재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세 나라의 축구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지켜보는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의 첫 골, 첫 승리, 그리고 팬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순간이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꿈꿨던 축구는 선수로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기자로서 이렇게 의미 있는 순간을 기록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꿈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한국 선수가 미국을 뒤흔들 그날을 기대하며 독일 출신 기자 줄리안 킨슬러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상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 언젠가부터 늙어가는 일이 외로움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시대. 여기 한 외국 노인은 낯선 땅에서 삶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손길, 낯선 이의 눈빛.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간 죽음만을 기다리던 스웨덴 엘리트 출신 간호사가 한국 땅을 밟자마자 한국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스웨덴은 노인을 죄인 취급하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자국을 버리고 한국에 왔던 그녀는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다고 하죠.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그레트 린드볼룸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어느덧 76살이 되었고 스웨덴에서 한평생을 간호사로 살아왔어요. 젊었을 땐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삶의 전부였죠. 어느 병동이든 제가 가면 마르그레트가 왔다며 안심하던 환자들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 영혼의 단짝이자 삶의 동반자이던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어요.
제 남편이지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남편이 떠난 뒤로는 말수가 줄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금씩 피하게 되더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뒤로는 조용히 말 그대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엔 집 밖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빵이랑 과일을 조금 사고 저녁이면 라디오를 틀고 책을 읽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외로운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 지금 제가 한국에 파견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유가 좀 생겨서 그런데 몇 달만 그냥 좀 쉬러 와 보실래요? 그런데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몇 달만. 그 몇 달만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던지 저는 아들의 제안처럼 한국에 몇 달만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제 자신을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하기도 했고 또 한 번쯤은 제 자신을 위해 어딘가 떠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쩌면 너무 멀리 생각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니 죽음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홀로 있는 늙은 제 자신이 아들에게 짐으로 남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한국으로 굳이 넘어와 몇 달만 우선 있어 보라고 제안을 하는 것은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듯 한국으로 향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제게 참 낯선 땅일 줄 알았는데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게 당신 괜찮으세요? 라고 따뜻하게 묻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울어도 되는 나라였고 버팀목이던 남편이 없어도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나라였어요. 저는 이 한국 땅에서 웃고 울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웨덴 바깥으로 길게 떠나는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무려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늘을 날며 저는 창밖의 구름을 한참이나 바라봤죠. 내가 정말 한국을 가고 있는 건가? 정말 신기하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가면서도 믿기지 않았고 별 생각을 다하며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콩 하고 울리더군요. 이게 떨림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기분은 좋았어요. 서서히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사람들을 따라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게 공항이라고? 무슨 미래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 도시 아니야? 인천공항의 모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긴 줄도 복잡한 안내도 당황한 얼굴도 하나 없이 아주 평온함이 가득했죠. 그렇게 이어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말없이 화면을 비추는 KQR 스캐너가 보였고 승객을 따라 움직이는 무인 로봇 안내기가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필요한 서비스를 말씀해 주세요. 로봇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심지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래로 순간이동을 한 건가? 아니면 이게 지금 꿈을 꾼 건가 싶어 혼란스러웠죠. 그때 한국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할머니? 여권 여기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한국 직원의 말에 놀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거의 듣지 못한 단어였으니 말이죠. 너무 늙었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따뜻한 호칭으로 들려서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친절한 한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저는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아들이 데리러 오기 전까지 저는 공항 안을 조용히 걸으며 한국이란 나라의 강한 첫인상을 머리에 새기고 있었어요. 참 볼수록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사람들을 조용히 실어 나르고 있었고 벽면에 달린 큰 화면에서는 날씨와 대기 상황이 실시간으로 안내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속 무빙워크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가 유럽보다 앞서고 있을 줄이야.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며 유럽이 가장 최고라 생각하고 살았던 거구나. 내가 직접 한국에 와서 이 모든 걸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면 평생 모르고 죽을 뻔했잖아. 저는 유럽보다 더 뛰어난 한국의 기술과 현재의 모습에 놀라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기술이 놀라웠던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모든 게 너무 배려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고 신속했지만 그 속에 정확성이 있었고 조용하지만 무심하지 않은 정말 묘한 매력을 지닌 곳이었죠. 바로 그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닐지도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아들이 불러서 온 거였지만 이 인천공항에서부터 뭔가 마음속에 작은 바람 하나가 불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몇 달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을 것 같아. 아직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벌써 스웨덴으로 가기가 아쉽잖아?
그렇게 저는 스웨덴이 아닌 또 다른 세계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만나서 회포도 풀고 좋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나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그날 아침 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니까 간단한 건강검진이라도 받아요. 우리 병원 시스템 정말 좋거든요. 아들의 제안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병원이 어떤 데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 간호사로만 몇십 년을 일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건강검진이야. 그냥 여행이나 하지. 그런데 아들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달라요. 엄마가 직접 보면 깜짝 놀랄걸요? 스웨덴이랑 아예 차원이 달라요. 한국 의료 수준은 알아주거든요. 아들이 하도 권유를 하니 한국 병원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러나 싶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아들이 그토록 원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대학병원을 갔고 병원 입구에서부터 저는 멈칫했어요. 분명 사람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신없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소리 하나 없이 아주 고요했어요. 마치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아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그렇게 먼저 마주한 것은 안내 데스크가 아니라 커다란 스크린이 달린 AI 키오스크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는 저를 대신해 아들은 능숙하게 제 이름을 입력했고 그러자 놀랍게도 화면에는 예약 정보가 자동으로 뜨기 시작했어요. 이어 AI 문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한 달간 두통이나 복통 있으셨습니까? 차분한 여성 음성이 묻고 터치스크린의 답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죠. 진료 전에 이렇게 미리 정보를 정리해두다니 정말 효율적이라 느꼈습니다. 심지어 대기실은 북적이지도 않았어요. 전광판에 제 이름이 떴고 203호로 오라는 안내에 따라 조용히 진료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병원이라면 간호사도 환자도 숨 쉴 틈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는 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고 인종차별 또한 전혀 없었죠. 영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어 혈압을 잰 뒤 간호사는 제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머니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에서 꾹 눌러뒀던 감정이 스르륵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웨덴에서 간호사였던 저 역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우를 했던 기억은 많지 않았어요. 늘 시간에 쫓겨 환자도 의료진도 모두 기계처럼 움직였죠. 따뜻한 물 한 잔이라는 말 한마디가 마치 저를 한 사람으로 아니 하나의 마음으로 봐주는 듯 했어요. 환자 한 명을 오래 봐주고 싶어도 시간에 쫓기니 몇 마디도 못한 채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한들 저 역시 피곤하고 바쁘니까 그냥 절차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방패 삼아 그렇게 기계 같은 간호사로 살았었죠.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참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나는 그 오랜 시간 간호사로 살면서 한 번을 저렇게 따뜻하게 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모든 게 담당 업무로 나뉘고 환자도 리스트의 한 줄처럼 느끼며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은 전혀 다르네. 정말 바쁜데 우리 스웨덴보다 더 바빠 보이는데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어쩐지 눈가가 살짝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들은 제 눈치를 살폈어요. 엄마 어땠어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 한국은 병원이 참 따뜻하구나. 참 신기하고 대단한 곳인 것 같아.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병원도 사람 같네. 말없이 곁에 있어주고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같아.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살며시 불이 들어온 듯 했습니다. 여긴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대해주는 곳일지도 모르겠어.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을 깨우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어.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놀랄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일했던 곳 한번 구경 가보실래요? 서울 근교에 있는 실버타운인데 엄마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들의 말에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망설였습니다. 노인시설이라니. 스웨덴에서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수없이 보아온 그 공간은 정말 암흑 같은 존재였거든요. 병색 짙은 복도와 의욕 없는 거동, 그리고 기계적인 돌봄에 웃음기 하나 없는 정막이 흐르고 죽음만이 존재하는 그곳에 가자니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아들이 굳이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묵묵히 따라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언덕이 파란 하늘 아래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실버타운은 제가 상상한 모습과는, 아니 스웨덴에서 늘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연못과 산책길을 따라 놓인 벤치들, 그리고 화사한 유채꽃이 흐드러진 정원은 그야말로 고급 리조트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마다의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의 모습에서는 편안함, 그리고 여유로움이 묻어나고 있었죠. 그렇게 아들과 함께 로비에 들어서자 잎이 무성한 실내 화분들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저희 모자를 반겼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신 분이실까요?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직원의 인사에 머뭇하긴 했지만 어쩐지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하고 고맙게 느껴졌어요. 시설 안은 정말 조용하고 아주 깔끔했고 화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스스로 책을 고르거나 도자기 공방에서 작은 그릇을 빚거나 요가 수업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놀란 토끼 눈으로 두리번거리다 저는 아들이 안내한 방에 들어서자 햇살 가득한 창가에 작은 재봉틀이 보였고 손글씨로 오늘도 내가 주인공이라 적힌 액자 그리고 정갈이 정돈된 찻잔 세트가 보였습니다. 그곳의 주인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이라 당황했나 보네요. 여긴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집이에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죄송할 일도 없죠. 저는 그 주인 어르신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실버타운은 있어요. 하지만 거긴 누군가의 관리를 받는 곳이었죠. 언제부터인가 자기 결정권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시스템과 예산 속에서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언제나 해야만 하는 일을 수행했고 입주자들은 그저 대상자였을 뿐이었죠. 의료 기록의 숫자, 복지 비용의 계산서 한 줄일 뿐 그들의 삶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도 노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고 남편까지 떠난 후 은퇴하고 홀로 생활하며 늙어가는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다가올 미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인이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삶을 계속 살아가는 존재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와 가벼운 커피 모임, 그리고 날마다 열리는 특별 강좌까지 정말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스템 속에 운영되고 있었어요. 제가 간 날의 특별 강좌는 디지털 사진 편집 초급반이었고 그 모든 것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나이 든 노인도 배울 수 있구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거구나. 오후가 되어 실버타운을 나설 때쯤 저는 말없이 풍경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과 벽에 걸린 사진 속 어르신들의 행복한 웃음, 그리고 잔잔한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나이든 노인들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이로운 모습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한국은 노인이 죄가 아닌 나라구나. 부럽다. 정말 부러운 나라네 한국.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나이가 들어 늙었다는 이유로 누구에게 사과하지 않고 누구의 짐이 되지 않고 그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스웨덴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사라지는 일이자 묵묵히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조금 더 풍성해지는 일 같았습니다. 마치 아직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며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이상한 나라야. 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토록 따뜻한 건지. 한국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껴서인지 먼 타국이지만 아들 없이도 홀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지럽게 들리던 오후에 저는 홀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죠. 좋다. 이런 여유가 얼마만인지 참 좋네. 사람들의 소리도 바람도 다 좋다.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행복에 겨워있던 순간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 벤치에 앉으려던 바로 그때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귓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실신을 할 거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제 곁에 사람들이 다가와 저를 만지고 조치를 취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어머,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어가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119 불렀어요. 우선 눕히죠.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신고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제 손을 꼭 붙잡고 괜찮을 거라고 정신을 차리라 말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닥이 차다며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게 덮어주고 제 등 밑에 깔아주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매달려 저를 주무르기 시작했죠. 정신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이들이 저를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좋아요. 지금처럼 조금만 버티세요. 정신 잃지 마시고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같이 있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정신만 잃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 찰나의 순간 어렴풋이 스웨덴의 어느 겨울날이 떠올랐어요.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노인을 멀찌감치 서서 그냥 지나가던 매정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 누구도 말 한마디 손길 하나 건네지 않았던 그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 기억과는 너무 다른 지금 이 순간에 저는 말없이 가쁜 호흡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잠시 뒤 울리는 사이렌과 함께 도착한 구급차는 서둘러 저를 옮겼고 병원으로 이송 중 조치를 취한 뒤 구급대원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한국에는 가족이 아니어도 돌봐주는 여러 마음들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같이 할 거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한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무너져 내리듯 쌓였던 외로움이 애써 외면했던 그 지독한 외로움의 감정이 묵직한 채로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짧은 검사와 치료를 받은 뒤 저는 무사히 깨어났어요. 침대 옆에는 아들이 헐레벌떡 도착해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함께 계셨다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놓고 간 작은 봉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을 보니 김밥 한 줄, 귤, 그리고 쪽지 하나가 있었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공원에서 뵌 이웃 드림. 저는 그 쪽지를 읽으며 손끝이, 아니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한 정성을 쏟을 수 있다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주는 거야? 그 작은 봉지 안에 담긴 것들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내내 오열하며 말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스웨덴이었다면 아무도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야. 고작 쓰러진 노인 하나쯤 그냥 지나쳤겠지. 스웨덴과 너무도 달랐던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쓰러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제 곁으로 달려와 각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이죠. 그 덕에 저는 병원에 와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마음을 나누는 이곳 한국에 대해 많이 놀랐던 날이었죠.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까지 사람에게 위로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낯선 나라 한국에 대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 며칠의 입원 치료 중에도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보호 아래 정말 편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원 치료를 마치고 마침내 병원 문을 나서던 날 입구까지 배웅 나온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오실 땐 우리 가족처럼 편하게 오세요. 또 편찮으셔서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가족처럼이라는 그 말이 이토록 따뜻하게 들린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스웨덴에선 간호사였던 저조차도 병원이란 공간을 무미건조한 행정 시스템이라 느끼곤 했습니다. 돌봄과 공감보다는 처리가 앞서던 스웨덴과는 다르게 한국은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나라였어요. 며칠 뒤 아들이 초대한 손녀의 학교 발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당 한쪽 작고 예쁜 무대 위에 10살 난 손녀가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자주 못 봐서 더 애틋한 손녀이기도 하고 저렇게 훌쩍 커서 큰 무대 위에 서 있는 손녀를 보니 괜시레 마음이 뭉클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스웨덴이 아닌 한국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작된 손녀의 발표의 주제는 우리 가족 이야기였고 손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작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 요즘 들어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면 한국은 우리 할머니를 사랑해줬으니까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덜컥 울렸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손녀의 눈빛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고 그 믿음은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어디서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난 한국이 내 마지막 고향이 되면 좋겠어. 내가 늙고 지쳐갈수록 더 따뜻해지는 한국에서 사람들 속에 스며들며 천천히 살아가고 싶어졌어. 그리고 스웨덴에 돌아갈 날짜가 가까워졌다는 걸 알고도 처음으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는 없을까? 아들은 제 물음에 잠시 놀라긴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당연하죠. 엄마가 원하시면 언제든 더 머물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머물고 싶은 나라를 넘어서 살고 싶은 나라로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열어줄 새로운 고향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아들은 놀라면서도 또 반겼고 걱정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진심인 거죠? 스웨덴에서 한평생 사셨으니 거기에 다 친구들도 계시고 엄마 집도 그렇고 삶도 다 그곳에 있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 어린 아들의 물음에 저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처음엔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 엄마 마음이 있어. 집은 그냥 벽이고 사람이 있어야 집이 되는 거야. 여긴 내가 사람으로 느껴지게 해준 고마운 곳이야. 이런 한국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 제 확신 어린 말에 아들은 더 묻지 않았고 곧장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체류 자격 문제, 건강보험 전환, 한국어 교실 등록, 계좌 개설, 주민센터 등록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라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또한 문화 차이와 언어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은 역시 시스템이 아주 우수했고 외국인에게 정말 관대하고 친절했습니다. 공무원은 서툰 영어에도 끝까지 웃으며 설명을 해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국어 초보자 클래스를 추천해줬죠. 동네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 실버 주민들을 위한 소모임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었구나. 정말 노인들이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참 많은 곳이었어. 신이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김치 냄새에 코를 찡그렸지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며 한국인이라면 꼭 먹는다는 말에 여러 시도 끝에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천천히 조금씩 한국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잠들기 전에 문득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언제나처럼 사진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마치 제가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도 여기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야. 이런 따뜻함과 행복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 살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저는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 7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공원 걷기 모임에 꼭 참석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늘 밝고 여전히 기운이 넘쳐나는 이웃집 김 여사님이 아침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말하거든요. 언니 일어나셨죠? 햇살 좋은 날은 무조건 나가야 해요. 햇살을 받아야 사람이 사는 거고 움직여야 사는 거지. 몸이 먼저 움직여야 마음도 밝아지는 거라고요. 얼른 늦장 부리지 말고 서둘러요 언니. 가자고요. 이웃집 동생 김 여사가 저렇게 야단이니 빠질 수도 없습니다. 이웃집 동생은 제 팔짱을 꼭 끼고 천천히 걸음을 맞춰줍니다.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금방 1시간이 지나가곤 하죠. 늘 제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이웃집 동생은 그날도 역시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어제 끓인 김치찌개예요. 맵지 않게 했으니 먹을만 할 거야. 우리 언니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맛도 알아야지. 저는 웃으며 받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해졌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에 마치 평생 기다려온 인정을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집에 들른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파견 기간 끝나면 스웨덴으로 가야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정착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엄마랑 저희 모두가 한국에 있다면 모두 행복할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에도 한국이 훨씬 좋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젠 내가 붙잡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날 밤 작은 일기장을 꺼내어 조용히 펜을 들고 적었어요. 이 나이에 새 가족도 생기고 새 인생도 새로운 고향도 생겼다.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일인지 나는 한국에서 비로소 느꼈다. 이제야 내가 왜 아직도 더 살아야 하는지, 늙은 노인네인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인지 알겠다. 그토록 바라고 또 기다렸던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실 앞에 앉아 서류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신청서, 사진, 건강검진표, 그리고 손으로 또박또박 적은 자기소개서까지 말이죠. 다 준비를 마치고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순서가 다가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창구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그레트 린드블롬입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요. 제 아들 며느리랑 손녀딸도 살 거거든요. 그런 제게 직원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할머니, 그런데 한국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나 봐요.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한국 이름도 생각해 보셨어요? 한국 이름이라는 말에 저는 머뭇거리다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국 이름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마을? 그늘 같은 이름은 어떨까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쉼이 되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귀화 절차는 생각보다 아주 복잡했지만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한국 행정 시스템과 늘 친절하게 도와주는 한국 직원들 덕분에 차분히 하나씩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손녀와 함께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죠. 창을 열어두니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고 점점 붉게 물든 하늘 사이를 스치며 정말 평화로웠고 외롭지 않았어요. 그때 손녀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젠 영원히 여기 있을 거죠? 스웨덴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죠? 나 할머니 없으면 못 사니까 할머니 가지 마요. 그런 손녀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스웨덴으로 이제 안 갈 거야. 여기가 이제 할머니가 살 곳이고 새로운 고향이거든. 한국은 할머니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웃게도 해준 나라야. 할머니 마음도 인생도 이젠 한국에 맡길 거야. 손녀는 그 작은 손으로 저를 한 가득 품어 안아줬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이제야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를 한국에서 하루하루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곁으로 갈 때까지 잘 지켜봐요. 내가 노년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는지 이제 내 걱정 말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고향에서 지금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젠가 다가올 죽음이 조금은 천천히 와주길 바랄 뿐이에요. 너무 뒤늦게 알아버린 이 따뜻한 정과 행복을 조금만 더 욕심껏 누리다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